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쭉 오늘 그런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여러 가지 테크니컬 터움들,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차후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서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 시티를 갖다 개발하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아마 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나온 자본에 의해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결국은 개발 주체와 사용자가 나누어지게 되고,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계속 돈을 내야 되고, 한 번 만든 것은 기간 사람처럼 완벽하게 그 사람들 앉아서 계속해서 돈을 갖다 버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종속관계가 거기서 개발자와 사용자의 관계 사이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영역 같은 건 없는가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조금 이제 퍼스픽하는 건데, 그 GIS 문제입니다. 그거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그리드 작업을 한다든지 벡터 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어차피 아날로그 사진을 갖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이 돼가지고 그리드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다든지 벡터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 자체도 기계로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그거는 노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이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어떤 개발 주체와 그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가 저희가 지향하는 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개발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ICT 기업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애플, 구글, 하버드 다 이제 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옛날에 그 통신업체들 엑슨 같은 데도 그렇고 IBM이고 뭐 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관심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로 개발이 돼서 이제 좀 뭐 도시에 깔리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개발하는 주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초기에 돈이 들어가고 이제 그 노래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회수하려고 할 거고, 스마트 시티 서비스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 시민들도 돈을 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가 지금 이제 태동 단계고 고쳐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국내에서도 이제 ICT 같은 경우에 저희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같은 국내 그런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해 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런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는 거는 그렇다고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많은 분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거기에 특화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이걸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모든 걸 독점하고 그들한테 모든 상납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 그 영역마다 뭐 관련된 기업들이 개발을 하게 되고 경쟁하고 하면서 뭔가 어떤 그 형성이 될 건데, 그룹들이 그 그룹은 하나 다른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과연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처음에 만들 때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기업들이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발굴해서 그걸 상품화하고 하는 데는 잘 하지만 그걸 자기들이 주도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지금 스마트 빌딩이나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월패드라고 해서 달려있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쓰는 기능이 있고 안 쓰는 기능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 만들 때는 다 업체들이 다 이거 쓸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다 사장돼 버렸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안 써요. 그건 뭐냐? 소비자가 선택. 스마트 시티도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거고 소비자의 선택된 서비스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들하고 파워가 막강하다. 왜냐면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개발해서 보고 그걸 선택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활성화되더라도 그런 특정한 업체들이 모든 걸 다 규제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서비스 가격 내고 하지 않게 통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약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시민으로서 동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동시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을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참여하고 그것들에 대한 서비스 가격 결정을 단계에서까지 참여를 한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거 만드는 기업들이고 뭐 그 사람들 다 그 도시의 시민의 한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그게 보통 한 기업으로 집중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경쟁하게 되면 싸지게 되죠. 그죠? 그런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좀 그런 시장에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하에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뭐 지하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지도나 이런 거 전자지도 만들 때 이제 상당히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일일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수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냐. 도서관이 옛날에 보면 책도 막 꽂혀있고 지금 뭐 물론 책도 많고 하지만 그러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그 책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디테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막기 위해서 뭐냐면 스캐닝을 합니다. 고서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을 단계에서 스캐닝 해가지고 전자화 시켜놓으면 전자화된 것들은 거의 반영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전자책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도서관은 지금 저작권 도서관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지도도 이제 전자화되는 추세고 전자화되기 전에 전자화하기 위한 저희 디지털리제이션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는 여전히 이제 사람 손을 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 같아서 일단 전자화가 되고 나면 그건 이제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예,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을 듣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주변 도시 환경들에 대해서 스마트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 딱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그 스마트 시티라는 그린 시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그린 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스마트 시티의 이상적인 형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 하에 이제 시티가 도시가 환경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경제적 부담이 이제 커지는데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게 도시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의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제 형성이 계속 발전이 되면 인간이 이제 삶과 취미와 그다음에 어떤 일의 문제 이게 이제 거의 겹쳐지는 공간이 계속 이제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평면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간적인 겹쳐짐의 문제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외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오피스텔 내에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른 타인과 타인의 어떤 공간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결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 내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상이 계시는지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린시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스마트 시티와 그린시티가 거의 같이 그 병행돼서 가고 또 연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린시티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쭉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걸 만든다는 게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환경이라는 게 악화되고 지금 당장 미세먼지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왜 생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늘어나고 그럼 타이어에서도 나오고 뭐 공장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글로벌 워밍, 네? 이상기후 왜 생겼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탄소 뭐 배출되는 것들이 많은 데서 배출되는데 이렇게 이산탄소 계속 배출되고 하니까 기사 이변이 생겨가지고 지금 더워지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죠.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 이상이 진짜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변하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자 하는 게 그린시티의 테마인데 문제는 왜 그럼 스마트시티가 돼야 되냐. 그린시티를 아무리 우리가 그린시티는 이쪽이 오히려 지향적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니까 스마트시티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시티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 그것이 지향하는 그린시티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시티는 비전으로서 그린시티를 이미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스마트시티와 그린시티와 구별되는 것은 스마트시티는 기술을 강조합니다. 그린시티는 그게 아주 목표점 그런 차이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저희가 교통도 스마트 교통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게 지금 상태로 계속 교통이 가지고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환경 나빠지고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비클도 바뀌고 하는 이유가 결국 그런 기술들을 다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원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시티와 그린 시티는 서로 경영에서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경제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스마트 시티가 되면 얼마나 비싸질지 그 다음에 그걸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마트 시티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그 교육 분야, 뭐 교통 분야, 환경 분야 쫙 나와서 지금도 사실 마치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뭐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치약 하나, 뭐 비누 하나 하려고도 선택이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쇼핑몰 가면 내가 여기서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 꼭 사는 것만 삽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사는 것만 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동시에 그것이 가장 축복이면서 문명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저주입니다. 왜? 선택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고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특히 스마트 시티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 가능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티가 지향하는 것 자체가 싸게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뭔가를 효과적이고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자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 목표이기 때문에 단지 처음에 이제 뭐 센서를 깔아야 되고 뭐 이거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니셜 코스트, 그러니까 처음에 지불하는 돈은 많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나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40년, 50년 이렇게 쭉 그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그 베네피트를 다 계산해 보면 소위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하죠.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따지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처음에 그 투자하게 되는 비용이라는 게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지는 않고 뭐 시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지 결국은 자기가 내 세금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되긴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편의를 생각하면 그 이후에 그 교통이 됐든 뭐 환경이 됐든 뭐든 간에 의료비 저감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따지면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라 비싸기만 하고 뭐 사실 나한테는 결국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판명이 되면 그 서비스는 죽겠죠. 그럼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게 시장에 맡겨둬야 될 거고 아직은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려고 하는 무슨 얘기지만 결국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도태될 건 도태되고 좋은 거는 남고 그 결국 시민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정부나 어디 큰 기업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돈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가주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UCT라고 해서 스마트시티 이전 버전 UCT인데 UCT 과제도 참여하고 했었지만 국가주도에서 했던 거거든요. 막
돈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서 한 1,600억 원을 알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사그라들만 하니까 다시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도 다시 그걸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관주도를 해서는 사실 너무 관주도가 기술주도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고 기술도 선별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다 세밀하게 아주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 우리가 SNS 뭐 해가지고 뭐 전혀 얼굴도 맞대지 않은 사람 온라인상에서 물론 뭐 얼굴을 보고 하는 경우 영상통화도 있긴 하겠지만 익명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실제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혹은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직접 강의실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하고 얼굴 마주보고 하는 강의, 원격 강의하고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보고 얘기를 다 드리고 하는 건데 달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서로 인터랙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이제 사이버가 대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뭐 가상적으로 어떤 무슨 세컨 라이프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아예 실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세계 사는 거는 다른 가상세계 삶을 살 수도 있게 아바타를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인 삶하고는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 게임 중독까지는 그죠? 10대 청년 완전히 자폐증 비슷하게 돼가지고 게임밖에 모르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아마 스마트 시대가 된다고 해도 사이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다 몸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고 사이버 세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섞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션을 얼마나 이제 조절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판단에 딸려있기도 하고 사회적 통제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라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보면 그런 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게 심각한 문제로 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연구자 먼저 하시고 플라이드 해주시면 네. 네. 전 연세대학교 지혜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럼 스마트 시티를 좀 명료하게 한다 이제 체크를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이제 라는 거 그 아이디어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좀 컨트롤 해보겠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스마트 시티가 저희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 스마트 시티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사례들이 좀 있으면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그 기업의 그 통제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경제적 투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사례 중에 뭐 우리가 나중에 벤치랑도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벤치에서 대화를 한 것들이 녹음이 돼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는 뭐 그런 것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로도 이 스마트 시티가 기술이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었거든요. 세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컨트롤에 대한 부분 정확히 뭐였죠? 제가 그게 스마트 시티의 목표라는 게 제가 뭐 컨트롤하겠다. 그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 환경적인 거든 뭐가 됐든 대상을 바꿔가는 게 컨트롤을 본다면 그러면 컨트롤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핵심의 기술이 뭐냐면 센싱과 제어 컨트롤 두 가지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코디션이라고 인지 과정에서 했어요. 디시전 메이킹에서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실행 옮기는 게 컨트롤인데 그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다 연결이 돼야만이 소위 로봇이라고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도 센싱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센싱 된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 센싱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상황 판단은. 그게 코디션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처리니 뭐 상황 인지니 뭐 인공지능이 다 동원되어 있고요. 그 알파고가 뭐냐? 알파고의 핵심은 뭡니까? 알파고가 뭐 센싱이 중요한 거야. 바로만 읽는 거야.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이 수를 읽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디시전 메이킹 해가지고 이거 놓는 건데 결국은 알파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그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부분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 옮기는 컨트롤인데 궁극적으로는 컨트롤이 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컨트롤이 목적인 건 맞는데 그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 것의 주체는 스마트 시티를 결국 만드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간에 물론 이제 그게 컴퓨터에 이식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결국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누가 됐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좋은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전체를 컨트롤한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스마트 시티 도시를 운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어느 도시든 그 도시에 운영하는 예를 들면 뭐 서울시도 시장이 있고 시가 의회가 있듯이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의 참여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트롤 측면에서 보면 그 컨트롤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어차피 한 도시를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뭐 누구 하나가 독재자가 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컨센서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시티가 되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될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볼 수 있는 거라면 많지 않지만 또 그게 뭐 그 최근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저런 겁니다. 버스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오면 버스 뭐 저기서 얼마 만에 온다 알려주고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얼른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5분에 도착합니다 뭐 이렇게 스톱 나오고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스마트 시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실시간 어떻게 가능해졌냐? 버스에 GPS 따라가지고 그죠? 어디 와든지 다 계산하고 그다음 그걸 아까 GIS에 표시하고 그죠? 그러면 그 센트럴 그 중앙 센터에서 그 예를 버스 현재 몇 번 버스 어디 있고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뭐 디스플레이에다 던지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보여주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게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부분이 성공돼가지고 실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건 좀 시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인 자동차입니다. 차에 드라이버 없이 차 알아서 지가 가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카메라도 달려 있고 뭐 초음파 센서도 있고 여러 센서들 이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 이제 기계가 판단해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자율주행차들이 있고 그다음 자율주행차들이 여러 대가 있을 때 그들끼리 어떻게 해서 그걸 맞춰 나가는지 지금은 사람이 보고 뭐 백미러 보고 렌치라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자동차들이 다 센서나 이런 거 통신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트래픽잼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에서 그냥 차도 슈슈슈 지나가는 게 공사관에 나오거든요. 이런저런 사람이 그 운전대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기계들끼리는 물론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아마 스마트 저 신호등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이미 많이 개발되고 하진 않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통량을 판단해가지고 내 교차로에 이제 내 방향에서 이렇게 지금 교통량 어떤지 실을 판단해가지고 신호등을 자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 기다리고 그러니까 차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교통 순환이 되겠죠. 그 아이디어 측면이나 기술 다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저도 굉장히 의아해요. 왜 이건 가능하고 이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느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말들을 안 하고 있는데 오작동할 거. 아니 오작동하면 사고 나잖아. 나는 신호보고 가는데 저승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 인프라의 가능성 때문에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아직 섣불리 못 펼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례가 될 수 있고 CCTV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CCTV 있잖아요. CCTV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CCTV 막 관악구만 해도 뭐 2,000대, 3,000대인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센터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놓칩니다. 나중에 사고 터지면 거꾸로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기계가 그때그때 CCTV 화면 볼 필요도 없이 기계상에서 들어온 정보 가지고 다 판단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영상 인식이라는 건데 기계가 이제 사람이 마치 뭘 보고 판단하듯이 기계가 화면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판단합니다. 컴퓨터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CCTV 깔려 있는데 그 CCTV 들은 영상을 모든 영상 컴퓨터가 보고 있다가 뭐 범죄의 전조 현상 누가 뭐 뒤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사고가 났다든지 모든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캐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 기술이 개발 중인데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는 많이 여기저기서 학연이 있는데 또 오작동을 해요. 컴퓨터가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범죄 사실 뭐 누구 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범죄라고 컴퓨터로 판단했는데 친구끼리 장난하다가 툭 쳤어. 그럼 컴퓨터가 친구끼리 툭 치는지 아니면 범죄를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아까 제가 들으면서 듣는 건 괜찮은 대화라고 하면 그 여자들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뭐 정보기관이 너무 넘겨져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뭐 모든 이 스마트 시티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뭐가 되면 스마트폰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뭐 시큐리티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 개인정보 단서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해서 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누가 숨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영상 뽑기는 다 있잖아요. 잘 쓰지 않죠? 아마 부부간에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보여주기 내가 뭘 흥분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전화로 통화하지 그게 사실 모든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또 집안에 이렇게 집안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카메라로 뭐 예를 들면 뭐 도둑 침입하는 거 볼 수 있고 다 사실 카메라 싸잖아요. 지금 캠era 다 되는데 안다 왜? 그 영상 어디로 들어가죠? 그죠? 집안이라고 하면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거기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여러 명 더가지고 러닝메이크 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다 찍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는데 통제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런 프라이빗 문제들은 이제 안 하면 다행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걸 하게 되고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즘에 불안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법적으로 규제를 일단 할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해킹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에서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규약,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걸로 해결할 법적인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지 뭐 기술이야 뭐 어느 쪽이든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킹하는 기술도 열려있고 그걸 막는 기술도 다 열려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가지자분 안 계시면 풀러하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그 교수님 강의 중에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문득 아까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좀 개인적인 저희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그 아까 교수님 강의 중에 그 쇼윈도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쇼윈도에서 나를 알아보고 저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뭐 호감도나 뭐 이런 걸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뭐 제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알려면 좀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이렇게 좀 어렸을 때 그
그 아이 그 스마트폰으로 그 아이의 사진이나 이런 걸 찍었을 이렇게 찍고 이런 거를 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질, 뭐 성격, 취향, 뭐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또 이렇게 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나랑 맞을까? 이런 게, 왜냐면 애가 이제 엄마 제가 친구로 사귀어보니까 보기는 그런데 엄마 막상 사귀어보니까 나랑 뭐가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세일즈나 이런 걸 했을 때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근데 사진 한 장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취향, 성격, 뭐 신상 명세서를 제외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현재로는 홍채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혹시 뭐 이런 데이터나 통계나 이런 자료를 해서 그런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런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이제 의미를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떻게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아니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뭐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운명처럼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같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면 홍채 인식이나 이제 뭐 질문 인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게 사실 기술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문이나 홍채 이런 건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말하자면 스캔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스캔된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스캔된 이미지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패턴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것도 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 저장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런 핵심적인 템플레이트만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실제로 검증을 해야 될 때 다시 또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면 그거하고 템플레이트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있는 많은 등록된 그런 데이터들하고 실제 들어온 그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매칭된 게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특별히 뭐 홍채라든지 지문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면 못 찾아냅니다. 왜냐면 못 수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저런 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표정이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컴퓨터가 표정 보고 이 사람이 슬프다, 기쁘다, 화났다 이런 걸 판별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라고 하니까 그죠? 물론 그것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중에서 파라스 때 했을 때 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웃는 모습 다 똑같잖아요. 그죠? 웃는 모습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냥 얼굴 찍어 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성향이 어떻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컴퓨터도 아마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쭉 있다고 보고 그걸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사진 이런 거 쫙 찍어가지고 혹시 딥러닝을 막 돌려보니까 연관이 있더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성품 갖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런 것들이 패턴이 찾아지면 그때는 가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아니면 뭐 성향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겠는가 봐요. 얼굴 보고 판단이 사람이 잘 판단이 안 되면 컴퓨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빅러닝 이런 걸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불가능한 일이긴 하겠지만 전 인류의 어떤 얼굴과 그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돌려봤더니 어떤 패턴들이 나오더라.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신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마 아무도 지금 시도는 안 해보고 있고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거를 앱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앱 차원이 아니고요. 슈퍼공을 어마어마하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아이디어시네요.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보다는 스마트 세계 그 속에서 뭐 스마트 저는 그 다음에 스마트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속에 도시가 있고 또 뭐 농어촌에 대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규모별로 거래 도시가 있을 거고 또 중규모 소규모 또 뭐 여러 가지 농어촌 이제 규모별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스마트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야 되잖아요. 뭐 거대한 도시만만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빈부격차이 갖고 또 지식격차이 갖고 인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티어가 심화되고 여러 사람은 얘가 돈도 많고 제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은 얘가 해외에 뭐 중요한 좋은 스마트 시기가 있다면 그 인구들이 힘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세계 문제에 대해서 국내고 사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규모별로 각 그 규모별로 이렇게 작지만 그 스마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선행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뭐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거대한 그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시죠. 그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잠깐 그 언급을 드렸듯이 여기다 한번 나오시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연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생태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뭐 보통 CO2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뭐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지 미생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소셜한 것, 바로 지금 소셜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그룹들, 서브 그룹들이 아니면 그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뭐 도시가 큰 대도시도 있고 뭐 중소도시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농촌적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단위,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그룹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영역들 단위,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 그다음에 이제 골고루 그런 것들이 또 패키지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소셜한 어떤 그런 그 지속 가능성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단순히 말이 시티라니까 시티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터전,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꾸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제 시티가 제일 많이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농촌이나 뭐 이런 거 다 버려두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스마트 사회를, 소사이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들, 장애자들, 뭐 이런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러면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돌보느냐 이런 것들. 치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치매라는 게 국가부담이잖아요. 암이나 이런 다 국가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암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미세먼지 암의 원인입니다. 환경오염 돼가지고 암 걸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해결하면 암 환자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국가나 도시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라 해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사회 전체가 공평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마트 시티라고 한 곳에 몰려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마트 소사이티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기술들이 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학교에서 마음 코딩, 몸 코딩이라는 그 논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공통적으로 사람으로서 아니면 한 개인으로서 그 준비할 생각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국가는 이미 준비를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국가의 앞으로 이제 국가가 추진해야 될 비전 중에 하나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국 뭐 이런 할 것이 없고, 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으로서 그러면 만약에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마트 시티나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은,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이 과거 4차 산업혁명과 아니면은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일단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다음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돼서 개별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관련된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그걸 주도하는 거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무슨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개발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거나 또 그걸 준비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화돼서 뭔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의 그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수요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다가올 만한 그런 변화의 사회 변화적인 그 트렌드 이런 것들이 과연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기본적인 지식.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하는 거는 사실 알미라는 거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나쁜 행위라는 것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고도의 어떤 기술지각적인 그런 어떤 영역의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투자를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뭐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도 뭐 여기서 많이 일어날 텐데 불가에서도 하시고 계시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보시고 또 책도 사서 보시고 이런 책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도 들어가시면 스마트 시티 이렇게 키워드 쳐서 보면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특히 제가 뭐 책을 사보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만 들어가서 키워드 몇 개 쳐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기반 하에서 뭔지 알고 그 기반 하에서 뭔가 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롤을 하고 뭘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개인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어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능력이 되신다면 거기에 같이 기술 개발하는 사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민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들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이제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구체화됐을 때 건 바이 건으로 그대로 대응을 하실 겁니다. 의견을 내놓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당연히 아마 원하지 않으셔도 세상에 자기가 사는 삶의 일부가 될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예. 저는 뭐 질문이 세 가지인데 어떤 건 질문이라기보다 좀 궁금한 거니까 첫 번째는 옛날서부터 이제 우리가 도고일청 마고일장 그래가지고 도가 한자 높아지면 마도 한길 높아진다 이렇게 뭐 빛이 나가면 어둠이 더 세지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몇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스마트 시티가 됐을 때 문제점 같은 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오작동 문제 이렇게 제거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식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해킹 문제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 또는 정보량이라든지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너무 이렇게 확산됐을 때 지나치게 양이 많아서 물론 빅데이터에서 뭐 처리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교란이라든지 이런 게 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아마 저기 위험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 스마트 시티 이렇게 논의 쭉 들어보니까 서양의 경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 유토피아 얘기한 거랑 상당히 어떤 면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상당히 거기에서 나오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 같은 경우 뭐 도원경 논의 제목 같고 근데 2, 3세기간의 논의가 있고 특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보면 그걸 2, 3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불구토 논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 VCR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만약에 지금 뭐 스마트 시티만한 논의 중에 옛날 유토피아 논의랑 연결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논의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궁금한 게 불교랑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 여부만 좀 궁금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아까도 몇 개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이 여기 스마트 시티랑 관련해서 몇 개 지금 잘하는 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어디 쪽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첫 번째 얘기하신 위험성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질문하신 거죠. 위험성은 이제 몇 가지 나눠보시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이제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보면 IT가 발달하고 센싱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 커진다는 게 큰 위험성이 하나고요. 또 하나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해서 뭐 하는데 누가 어떤 마음 먹고 해킹해가지고 자동차, 특정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뭐 해칠 의향으로 해킹에 들어가서 그 자동차가 어차피 내가 드라이브 앉아있지 않게 기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기계를 작동하다 바꿔놨다. 사고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니면 뭐 원전 같은 원전도 이게 생각해보세요. 기계가 급발진 왜 생긴 줄 아세요? 기계 그냥 사람이랑 할 때 이게 전자식으로 뭐 분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작동 돼가지고 그런지 급발진 그 회사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전자식으로 될 때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게 효율적이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만약 오작동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은 부분이라, 해킹 같은 경우도 뭐 집안에 있는 홈네트워크 해킹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카메라 달려있는 걸 아까 말씀드린 다 볼 수도 있고, 뭔가 뭘 갖다가 발전소 세울 수도 있고, 왜냐면 다 그 기계로 하는 거, 기계 해킹당하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그걸 막기 위한 게 솔직히 이제 보안입니다,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건데, 문제는 그 보안을 하는 기술자들이 또 해킹에, 왜냐면 자기가 보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 기술자가 해킹하게 되면 그게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항상 남아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자율주행하기 시작하면, 차 자체가 싸우면 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해킹에 들어가서 그 차를 가지고 뭐, 어차피 그 운전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해칠 의향으로 차를 오작동시켜가지고 사고를 하는 게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100% 그 막을 수 있겠는가. 왜냐면 그걸 능가하는 해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실제 이제 그 생명에 지장이 될 수, 그러니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큰, 예를 들면 여기 전등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작동한다고 해킹해가지고 다 꺼버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럼 이제 컴퓨터 보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침해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 같고요. 두 번째 질문 하신 게 뭐였죠? 스마트 시티라는 게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유토피아 뭐 토마스 모라지 이런 그건 상당히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그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꿈꾸던 그런 세계고, 지금 이 스마트 시티는 뭐 그 제안으로는 비슷한 거 아니었지만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다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건 마치 공상의 꿈에서 그리는 꼭 좋은 의미만 아닌 것으로 이런 오감이 좀 그렇긴 한데,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제가 못하는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고, 조금씩 나아지게 하기 위한 거고, 기술이 뒷받침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꿈꾸고 상상하는 것만 아니라서, 유토피아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의 현실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유토피아에서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부분, 빅브라이터가 있어서 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 사람들 사이 어떤 그런 문제, 표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충분히 유토피아에서 꿈꾸는 많은 부분들을 실제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통제하에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스마트
옛날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이렇게 파악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이상사의 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불교적 이상사의 모델을 전제로 놓고 기술하고 결합될 때 조금 다른 스마트 시티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이. 예,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좀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자세, 철학, 원리 이런 것들과 스마트 시티와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교에서도 역할을 해서 스마트 시티가 나가고 있는 지금 방향,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빚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그다음에 너무나 기술 위주가 아닌 뭔가 생명의 가치, 그런 순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가미한다면 제가 보기엔 훨씬 좋은 스마트 시스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불교 하시는 분들의 또 역할이 아니고요. 예, 저 이제 시험원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제가 이제 하나 제가 보면은 이제 아까 도시교회에서 이제 필로티 얘기도 하셨는데, 필로티가 사실은 한 20년 사이에 서울에서도 많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게 볼 때마다 되게 지진에 취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서울이 이제 스마트 시티 작업이 완료가 되고, 지진이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 높은 강도의 지진이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된 상태에서 서울에 진도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재난 대책이 기존과 다르게 스마트 시티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어떤 정점을 발휘해서 어떤 그 재난 대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로티의 해결책이라는 건 이제 기둥을 통해서 이제 1층 레벨 정도 땅에 띄우고 그다음에 기둥으로 맞춰서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기둥이 위에서 쭉 수준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을 통해서 이제 하중이랑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처럼 지중해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필로티를 만들면 약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 전체 지진이 왔을 때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의 그냥 뒀을 때 그런 피해와 스마트시티가 냈을 때 그런 것들 얼마나 전환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도 지진에 대한 부분은 워낙 그게 한번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건축 법규상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내진 설계라는 건데, 지진에 견디기 위한 설계를 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철근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만드는 이유가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철근은 인장력이 강해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흔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콘크리트만 가지고 부서져버리고 금방 무너지겠죠. 철근으로 보강해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내진 설계할 때 뭐냐면, 보통 건물이 그냥 서 있을 때 그런 지탱의 하중보다 보통 2배, 3배 정도 강도를 높게 설계합니다. 안약을 위해서. 그 얘기 뭐냐면, 그냥 평상시 안전하고 지진 났을 때 어느 강도 이상은 견딜 수 있게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게 내진 설계인데, 그 내진 설계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옛날 건물들도 그게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스마트 시티 문제라기보다는 도시 하나에 들어가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상황에서 재난 대책 구조 그거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진이 만약 가능하다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 같은 게 생겼을 때 빨리 이걸 센싱해가지고 좀 사람 빨리 대피시킨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터져서 지진에서 막 발생하게 되면 아마 동시다 발전 여러 군데서 화재도 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에 시내 모든 세스 다 깔려있고, 시스템 같은 거 가입해서 한다면, 그거를 지진이 났을 때 그 피해를 빨리 파악해서, 그다음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지진 때문에 깔려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지진 같은 경우도 디텍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로봇이나 아니면 그런 디텍션 하기 위한 그런 센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구출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 취하고, 복구를 빨리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과는 달리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죠. 예, 이상으로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 남들의 수고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 회장 스님의 인사 말씀이 고 저희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네. 시종일관 처음에서 끝까지 정말로 그 지리의 강의를 열망해 주시고 또 어떤 분야는 교수님의 전문 분야 아닌 분야도 질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여력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장성주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아마도 우리 불교학회가 복이 있나 봅니다. 지금 4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4분 교수님도 다 훌륭하시죠? 네. 아주 요즘에 우리가 존경해야 할 교수님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강의를 들었다시피 환경 도시공학을 전공해서 환경과 도시에 맞는 설계를 하신 전문 교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는 아니시다고 해도 되죠. 네, 따라서 여기 뭐 AI 분야랄지 뭐 사물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산해 낸다든지 함께 참여해서 연구하든지 이제 그러한 분야의 교수님이 아니시고 도시를 어떻게 쾌적한 환경으로 건설해서 우리가 그린시티를 만들었냐는데 그 목적 함수를 두시고 연구하신 교수님이 장성주 교수님 맞으시죠? 예, 그러십니까? 실제로 하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행복한 우리가 학생이 돼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AR, VR을 강의를 하게 되죠. 조계사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7월 22일 이때도 여러분들 함께 와서 스타트 하시고 주변에 인연들 많이 오셔서 AR, VR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스타트 하시고 삶의 루틴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럼이 1차, 2차, 3차, 4차 포럼에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 편의를 봐주신 우리 불교대학원장 선성현 교수님께 박수 한번. 그리고 대학원장 우리 김성주 교수님께서도 박수 한번. 그리고 김성철 박사, 이만상 박사 박수 한번. 교수님들이 이제 이 논문을 훌륭한 논문을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의 한국의 학자들이 이 스터디를 하고 불교와 4차 산업대에서 자기 분야에서 전공적으로 자신 있는 분야를 논문화해서 내놓게 될 겁니다. 외국 학자들이 한 10분 모시고요. 30분이 주제 발전을 하고 20분이 토론하는 멤버드급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동국대학교에서 12월 2일, 3일 이틀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여러분 함께 공유해서 좋은 스타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차 원래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